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실용경제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5차 시이고요. 소득과 예산 수립에 대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배울 주제 먼저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소득과 소비 생활에 대해서 생산의 3요소, 그리고 수입이란 무엇인지, 지출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산과 지출 계획에 대해서 현명하게 소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 주제가 사실 합리적 소비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 수립의 단계 정도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5차시에 들어가면서 제가 함께 읽을 글을 또 교과서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항상 자신의 노동에 의해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면 그의 임금은 적어도 그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충분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임금은 이것보다 좀 더 많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없을 것이며 노동자 종족은 제1세대를 넘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얘기를 한 말입니다. 조금 슬프지 않나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일단은 지금 내가 당장 건물주라든지 지금 내가 당장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적어도 그의 생활, 1인분의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고요. 심지어는 이것보다 좀 더 많아야지만 자기 가족도 부양을 하면서 이제 1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존속을 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사실 용돈을 받아 쓰면서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것대로 지출을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이를 먹게 되고 성인이 되고 나서 나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나이가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소득과 소비 생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당장은 뭘 해야 된다 했죠? 그쵸. 지금 당장 일단 일을 해야지만 노동소득, 임금소득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로에 의한 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소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알아보기 조금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서 같이 볼 건데요. 자, 현우 아버지의 만두 가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례를 제가 가지고 온 것이고요.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 후에 현우 아버지께서 길 모퉁이 작은 가게에서 만두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만두 장사를 하는데 어느 날 너무 장사가 잘 됐다라고 기뻐하시면서 오늘은 아버지가 100인분을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두는 1인분에 4,000원짜리 만두였고요. 그렇다면 100인분을 팔았다면 곱하기 100을 하면은 그쵸. 40만 원어치를 팔게 된 거겠죠. 자, 그런데 이 40만 원이 그대로 온전히 이 현우 아버지의 소득이 될 것인가, 수입이 될 것인가,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도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 만두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이 비용들을 빼고 나면은 사실 1인분에 4,000원짜리 만두를 판다고 하더라도 1인분당 1,000원만 남게 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막상 아버지가 100인분을 하루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1인분당 1,000원씩 남는다고 하면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가 되죠? 네, 그쵸, 여러분. 1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얻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밤늦게까지 만두를 빚고 계신 모습 보니까 이 현우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용돈 아껴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를 정리한 글이 있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현우 아버지의 만두 가게에서 일단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현우 아버지의 소득은 그렇다면 무엇의 대가였을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무엇의 대가였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죠. 현우 아버지는 만두를 당장 오늘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만두를 빚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일 만두를 팔 수 없으면 내일 당장 소득이 끊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소득은 정말 순수 노동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동이 없어지게 된다면 받을 수 없는 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득들을 우리가 노동소득 또는 근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이 근로소득의 반대말이 뭐가 되죠? 그쵸. 우리가 이제 우리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차단하려고 하는 불로소득이 됩니다. 노동을 하지 않고도 얻어들이는 소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고도 조금 더 행복한 삶,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 노동을 하지 않고도 들어오는 이 불로소득이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 영어로는 내가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막 능동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들어오는 수입이다 라고 해서 수동적인 소득, 수동적인 수입, 패시브 인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얘기들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요, 만두집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들은 무엇일지 그럼 생각해봅시다. 자, 그쵸. 생각해볼 수 있겠죠? 일단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만두집이라는 가게, 물리적인 공간을 우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임대료가 일단 들겠고요. 그 다음에 그쵸. 그 공간에서 쓰는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다양한 세금들이 들겠죠. 사용료가 들겠죠. 그 다음 내가 만두를 빚어야 되니까 식료품을 얻어야 되는 식재료비도 들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만두집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 임대료 또는 보증금 대출이자 전기요금, 식재료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두집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던져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쵸. 현우 아버지가 지불하는 이 비용들은 그렇다면 각각 어떤 누구의 소득이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 지금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가게 임대료, 보증금 대출이자, 전기요금, 식재료비 등등이 이제 발생하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가게 임대료 일단 누가 받아가나요? 가게 임대료는 그쵸. 건물의 원래 임대인이었던 건물주,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받아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증금 대출이자, 그쵸. 이것은 보증금을 내가 은행에서 빌렸을 테니까 은행원이나 은행에서 이제 이 비용을 소득으로 받아가게 되겠고요. 반대로. 그 다음 전기요금 누구한테 내나요? 우리 전기요금. 그쵸. 한국전력공사 같은 발전소, 발전기관, 이제 전력거래소에 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발전소에게 내게 되는 것. 그 다음 식재료비는 역시 그쵸. 농부 및 유통업자들에게 제출을 하게 되겠죠. 지불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만두 가게라는 하나의 가게가 운영이 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 건물 임대인, 은행원, 발전소, 그리고 농부, 그리고 유통업자 같은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사실 이득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경제를 얘기할 때, 또 생산을 얘기할 때 생산의 3요소라고 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지리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리 시간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한국지리를 가르치는 시간인데, 한국지리 중에서 사실 생산의 3대 요소를 다룰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지리에서도 이제 그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특히 공업이라든지 산업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때 이 생산의 3요소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도 사실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아마 이미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우리가 딛고 있는 땅, 토지가 일단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장을 만든다, 가게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가게나 공장이 물리적으로 위치할 수 있는 입지, 토지가 필요하겠고요. 이게 첫 번째 요소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땅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죠. 땅도 있어야 되지만 그 땅 위에 내가 공장이나 가게를 지어 올릴 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자본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자본이 있다고 다 되나요?
땅과 자본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할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노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생산의 3대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3대 요소는 이제 각각 생산 활동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돈을 번다는 거예요. 방금 현우 아버지 만두가게처럼 현우 아버지가 그 점유하고 있었던 땅, 그리고 현우 아버지의 최소 투자 비용, 현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노동력이 더해져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자본을 더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냈을 때 토지는 가만히 있느냐, 토지가 투입된 거기 때문에 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토지에게 상대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지대가 돼요. 지대. 그래서 내가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 내야 되는 금액, 지대가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자본, 노동도 마찬가지인데, 자, 노동이 먼저 나왔네요. 노동 같은 경우에도 내가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활용했어요. 내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편의점에 다른 알바생을 썼어요. 아르바이트생을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그쵸, 월급을 줘야겠죠.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불을 해야겠죠. 바로 이것이 임금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자본. 내가 자본이 좀 부족해가지고 나의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자본을 일으켜서 돈을 빌려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은행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이자를 내야겠죠. 그래서 이 이자를 뭐라고 하냐? 이제 뭐 이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자본을 통해서 수익금을 발생을 시켰고 그것을 다시 되지불하는 것을 이제 이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생산의 3요소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자본금, 대가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산 요소 3대 요소의 자본, 토지, 노동 3대 요소의 지불한 가치들은 나에게는 지불한 비용이 되겠지만 이것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결과적으로 그쵸, 해당 생산 요소를 제공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또 다른 소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어서 현우 아버지와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땅을 빌려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분들에게 지대를 지불을 받겠죠. 그럼 저는 제가 노동하는 노동 수익 말고도 또 부가적인 임대료와 같은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경제 활동은 주고받고 이 지금 주체와 객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고 하는 상호작용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나의 지출은 누군가에게 소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지출은 또 나에게 있어서 소득이 될 수가 있어요. 경제는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는 게 가장 핵심인데요. 여기서 그럼 내가 소득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소득 받은 이 금액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올해 만약 이번 달에 소중하고 작고 소중한 저 월급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월급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받은 월급, 작고 소중한 월급은 그대로 내 통장에, 급여 통장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세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지불해야 될 것이 있죠. 저는 일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 그 월급 받을 때 이미 세금을 지불한 상태로 월급을 받게 되거든요. 제하고 받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거의 대다수의 뭐 직장인들이나 또는 뭐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생기고 나서 이제 세금을 내야겠죠. 내가 그 얻은 이익에 대해서 국가에게 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그냥 그대로 내 월급 가지고 있으면은 그쵸. 이거 그냥 이제 계속 가치가, 화폐는 항상 가치가 거의 떨어지는 것이 거의 대다수의 경우이니까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저축을 해야겠죠. 최소한 내 집에 있는 금고에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예적금이라도 들어야겠죠. 은행에 예적금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은행들은 내가 들은 예적금, 그 내가 투입한 비용을 가지고서 또 다른 뭔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금액을 가지고서 저는 소비를 합니다. 제가 쓰고 싶었던 물건들, 사고 싶었던 것들, 제가 먹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막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돈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돈은 또 흘러가요. 자, 정부의 세금은 어떻게 이용이 될까요? 그쵸,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출에 이제 사용이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 살펴봤을 때, 그쵸, 정부에서 세금 막 걷었어요. 열심히 걷었어요. 이 걷은 세금들을 가지고서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을 이제 지급을 해줄 수가 있는 게 되겠죠. 다음 두 번째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축한 금액들을 가지고서 금융기관에서 이제 대출을 주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렇게 예금과 대출 사이에 그 금리, 이 마진을 가지고서 보통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보통 내가 만약에 은행에 뭐 1,000만 원 예금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예금 금리 이자는 최근에는 거의 2%가 안 되거든요. 뭐 1점 몇 %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한다고 했을 때 1,000만 원 똑같이 대출한다 했을 때 그 대출의 이자는 보통 3%가 넘어갑니다. 3%, 4%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 1%와 3% 차이. 그 차이, 예금과 대출의 차이, 예대마진이라고 하는데, 예대마진. 이 예대마진을 가지고서 금융기관은 먹고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소비를 내가 하게 되면은 이 소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먹고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경제는 맞물려 돌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소득은 소비로 이어지면서 이 소비들은 다른 생산들을 쭉 계속 낳게 된다. 그래서 지속적인 생산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소득이고 소비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입이란 무엇인가 같이 봤을 때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왔습니다. 국어사전 보시면은 이제 밑에 2번 경제에 나와 있죠. 개인, 국가, 단체 따위가 합법적으로 얻어들이는 일정의 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좀 와닿지 않죠, 여러분? 자, 그래서 같이 좀 와닿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일정 기간 동안 늘어난 구매력의 경제적 가치라고 나와 있고요. 부채로 늘어난 구매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 늘어난 구매력의 경제적 가치가 되는 건데요. 이것은 사실 그 소득과 부채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달에 소득이 500만 원이 됐어요. 놀랍겠죠? 좋겠죠? 그러면 500만 원이 됐으면은 그 500만 원이란 소득, 그리고 제가 이번 달에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신용대출을 만약에 2천만 원까지 받았다라고 하면은 소득 플러스 부채가 되니까 이번 달의 수입은 2,500만 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이제 대출이니까 뭔가 빚이니까 빼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구매력이라는 것은 빚도 들어간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한번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다면 지출이란 무엇인가? 지출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소비 지출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소비 지출이 있어요. 자, 여러분 딱 느낌 왔겠지만 소비를 하는가 그리고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비 지출은 무엇이냐?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비소비 지출은 무엇이냐? 소비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야 되는 금액들이 있죠. 지출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 세금이나 공과금이나 대출 이자와 같이 내가 뭔가 사는 데 드는 돈은 아니지만 반드시 내야만 하는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가 지출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출은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을 합친 말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소비란 우리 삶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 일단 나의 가족에게 소비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딱 와닿을 것 같아요. 네, 나의 가족에게 소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보시면은 의미가 크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가족에게 미치는 의미는 일단 첫 번째로 나의 의식주,
의식주를 책임질 수 있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소비가 너무나 큰 영향을 주겠죠. 다음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다음 내가 가지고 싶었던 물건들, 필요한 물건들을 갖게 해주는 것. 사실 세 가지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그냥 나눠봤어요. 다음 두 번째로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럼 무엇인가를 보시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게가 소비하는 것들은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소득이 될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맨 처음 현훈의 아버지네 만두 가게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가게나 가구 한 가정이 소비하는 금액들, 지출하는 비용들은 다른 측면에서는 또 누군가의 소득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업 활동을 지속하게 해주고 노동의 대가를 또 지불할 수 있게 해주는 소득의 원천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비가 완전 없어진다. 모두가 다 알뜰살뜰해가지고 너무너무 다 절약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국가의 경제는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래서 누군가는 소비를 해야 되긴 해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제 기업들이 돈을 잘 벌 것이고, 그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지만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많이 이제 보너스도 주고, 소득, 그 노동에 대한 대가도 많이 지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다. 경제는 다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내용 예산과 지출 계획을 살펴볼 건데요. 예산을 짜는 것은 제가 상세하게 오늘은 다루진 않을 거고 다음 시간에 함정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통장이다, 통장. 통장이 아니고 통장이 되었다. 해서 통장이 되는 마법이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붙여봤고요. 저도 이제 그 선생님들의 월급날은 사실 17일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월급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신용카드를 거의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지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어서 통장이 되진 않았어요, 이번에는. 다행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통장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네이버 어학사전, 국어사전에서도 통장이라는 단어가 올라가 있습니다. 텅텅 빈 통장을 표현하는 신조어다. 이렇게 슬픈 표현이 적혀 있는데요. 하여튼 왜 통장이 되냐?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다 내 지갑을 가져가 버리고 내 월급 다 가져가 버리고 내가 나의 작고 소중한 월급들이 왜 사라지게 되는 것인가? 그쵸? 이것 때문이죠. 내가 막 썼기 때문이죠, 사실. 그래서 통장이 된 것은 많은 친구들이 저의 이제 많은 일하는 친구들이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월급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돈이 없어. 알고 봤더니 카드 회사에서 다 가지고 갔어. 그래서 카드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가져갈 리가 없는데 내가 다 쓴 게 맞나? 라고 카드 내역을 살펴보면 맞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현대의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쵸. 이거는 정말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고쳐야만 합니다. 저는 최근 한 3개월 동안 카드 사용액을 거의 한 100만 원 줄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쓰는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급격하게 이거 안 되겠다. 줄여야겠다. 내가 쓸데없는 것을 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로 가면서 또 나의 소비 생활도 건강하게 한번 해보자 라는 의도에서 이제 점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ING 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주어진 예산 내에서 소비를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용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엄마 나 용돈 좀 더 줘라고 하면 되겠지만 사실 월급 받는 입장에서 직장인의 입장에서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소비를 잘 할 수 있을지 같이 배워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신용카드를 없애버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 재테크를 공부하는, 연구하는, 또 강의하는 사람들이 다 신용카드를 없애는 게 1순위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아직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굳이 필요한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신용카드라는 게 사실 우리 인류에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크레딧 카드, 신용을 바탕으로 이제 돈을 빌려주는
다음 달에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신용카드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아마 누구든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지금 심지어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온라인 상업 시장이 너무나 활발해지면서 특히나 이 신용카드 거래가 훨씬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카카오페이, 또 뭐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너무나도 결제를 편리하게 해주는, 소비를 빠르게 쉽게 도와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다 생각만 잠깐 했는데 이미 나는 그거 사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이죠. 네, 저의 경험담이 맞고요. 저는 요즘 정말 물건은 사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신용카드를 사실 많이 쓰다 보면은 신용 불량자가 돼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EBS 다큐멘터리, 자본주의라는 다큐멘터리에서도 이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가 뭐라고 나왔냐? 신용카드가 사실 인간의 뇌를 조종을 하는 것이죠. 약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이제 현금으로 내가 결제를 할 때는 돈을 내고 나서 돌려받을 게 없고 내가 그 서비스 또는 재화만 받을 뿐인데, 신용카드는 딱 지불을 하고 다시 신용카드 다 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돌려받으면서 내가 돈을 하나도 안 쓴 게 아닌가? 라고 뇌가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한 소비 습관의 첫 번째 지름길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다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네, 조만간 없앨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첫 번째로 중요한 소비 습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네, 그래서 이번 회차의 사실 과제는 다큐멘터리 시청인데요. 제가 처음 오리엔테이션에서 말했었던 EBS 다큐멘터리 자본주의라는 다큐멘터리의 2부, 소비는 감정이다라는 편을 여러분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나왔던 가장 핵심적인 장면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소비는 감정이라는 거죠. 신경정신과 전문의 분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 이분은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소비란 원래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생활 소비로 가게 되고, 생활 소비에서 과소비로 가게 되고, 이 과소비에서 중독 소비로까지 가게 되면 정말 위험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소비를 하게 되는, 그 소비를 결정하는 것들이 사실은 감정에 의해서 무의식 중에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다큐멘터리 내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소비 지수도 구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의 월평균 수익과 월평균 저축액을 비교해서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용돈을 50만 원 받는다, 많이 받는 편이죠. 그럼 50만 원이 수입인데, 네, 저축액이 0원이에요. 그러면 50분의 50 마이너스 0이니까 네, 50분의 50, 즉 1이 되겠죠. 1과 가까울수록 과소비 지수가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과소비 지수가 0.5 이하 정도 되어야지만 건강한 지출 생활을 하고, 소비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고요. 사실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 습관이라는 부분이야말로 정말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습관들을 잘 길러 가시는데 지금부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습관을 길러놓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왔을 때도 여러분 똑같이 지출을 더 크게 늘려가면서 저축해 놓은 것 없이, 모아놓은 것 없이, 남겨진 것 없이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명한 소비 습관 기르기 한번 꼼꼼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요. 같이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계부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계부를 내가 쭉 작성을 하면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있는가, 특히 어떤 분야에 많이 쓰고 있는가. 저는 쭉 가계부를 써봤더니 제가 먹거리에 너무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덜 먹어야겠다. 아니면 내가 좀 외식을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다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소비 습관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1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파악이 됐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월별 고정 수입. 내가 얼마가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다음 고정 지출,
얼마가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그럼 나는 월별로 얼마 정도를 쓰는 게 적절한 것인지를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식비를 포함해서 뭐 월 30만 원만 쓰겠다, 50만 원만 쓰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금액을. 그럼 이 정한 금액 안에서 주어진 예산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계속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될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단계가 제일 어렵겠죠.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가계부를 쓰면서 나의 소비 습관, 지출 습관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되어야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작은 용돈으로 생활을 주로 하겠지만 그 용돈들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록펠러 가문의 용돈 계약서라고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그런 용돈 계약서이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록펠러 가문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문이었죠. 근데 이 가문에서는 아버지들이 아들들에게 그렇게 용돈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용돈을 줄 때도 엄청 엄격하게 주고 관리를 했다라고 유명한 가문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일본에 벌써부터 일주일에 1달러 50센트만 용돈 받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처럼 아빠가 만족할 정도로 용돈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은 다음 주에는 10센트를 더 올려준다. 그래서 내 아이의 어떤 노력에 대한 보상을 체계를 확실히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돈 합계는 2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또 철저한 기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7번을 보시면은 용돈 중에서 적어도 20%는 자선하는 일에 써야 한다라는 어떤 기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 8번에 보시면은 용돈 중에서 적어도 20%는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저축에 대한 강조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에 보시면요, 존은 가정교사를 비롯한 집안에 있는 누구에게도 자신이 산 물건의 값을 대신 지불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적혀 있고요. 그래서 이 존이라는 아들이 정말 자신이 받은 용돈 내에서만 철저하게 소비와 지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지만 나는 너에게 유산을 물려줄 것이다. 나는 너의 큰 돈을 물려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록펠러 가문이 정말 그 자녀 경제 교육을 잘하기로 유명했던 가문인데요. 그 포인트가 사실 이렇게 이제 용돈 계약서를 썼던 것으로 이제 많은 책들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의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사실 수업에 제가 과제를 고민을 하다가 원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과제를 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마 과제를 할 만큼 그 힘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서 수양하는 마음으로 다큐멘터리 하나를 추천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는 원래 제가 맨 처음 OT에서 얘기했었던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큐멘터리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다큐멘터리를 먼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먼저 기획작으로 만들고 나서 이 기획작이 너무 잘 돼서 그것을 기반으로 만든 책이 바로 제가 지금 수업 시간 참고하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쭉 살펴보시면은 아마 그냥 생각 없이 편하게 살펴보셔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경제를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비는 감정이다 라는 제 2부를 한번 쭉 살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마지막 제가 항상 가지고 오는 명언 시간이고요.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온다 라는 제임스 딘의 명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사실 어떤 성공적인 결과보다도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했던 나의 노력들, 과정들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보다는 과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중간고사
치느라 또 고생 많으셨고, 네, 경제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제 천천히 하시고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